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런 논평을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기동창인 이윤택 등 대표적 좌파 인사들의 성추행은 충격을 가져왔다. 이들은 전 정부가 지정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다. 미투 운동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력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며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미투, 대통령 절친 이윤택. 중앙일보 안혜린 논설위원은 어제 이윤택 관련 기사에 이런 문구를 씁니다. 대통령의 지인인 연극계 원로. 이 역시 의도가 뻔합니다. 보수정당 내의 여성 정치인들, 보수매체 여성 기자들은 이런 의도, 수작들을 오히려 강력하게 비판하고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렵게 나섰던 여성들과 그리고 힘들게 찾아온 이 기회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아닌가요? 김원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하루에 다 쏟아져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동기동창, 대통령의 조력자들, 대통령의 절친. 이런 게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근데 보수정당 여성 정치인들이 이런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히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면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깨야 한다.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장만 남는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해 두고요. 그런 의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어제 하루였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의혹으로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건으로 증명된 겁니다. 2008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3단계로 나눠 추진 계획이 담겨 있는데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인데요. 현재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이거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렇죠. 의혹은 정말 많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나온 건데, 근데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롯데가 그렇게 청탁을 하고 정부가 혹은 뭐 군이 마지못해 협상 끝에 그걸 받아들여주고 이게 아니고 청와대가 이 과정 전체를 주도하고 기획하고 관리했다 하는 걸 드러내는 최초의 문건이죠. 최초의 문건.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요. 사실 잡아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단계를 나눠서 또 했다는 것이고 단계는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심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예. 그러니까 재심을 요청을 하면 그럼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그때 이미 다 됐다는 얘기죠. 예. 재심 요청은 이게 다 절차를 따른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였을 뿐 실제로는 다 얘기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결정을 해 주는 거죠. 예. 이 단계 결정을 미리 다 정부가 청와대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각본처럼 다 써놨다라는 건데요. SBS 특종입니다. 이재정 의원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공한 문건입니다. 이게. 네, 지난해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에 대해서 필사해서 제보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장선인 거죠. 이재정 의원실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원시적인 노력을 한 것이 가지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네, 그렇죠. 예, 보기만 할 수 있거든요. 보기만 할 수 있는데 보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모를 해옵니다. 네, 허가받은 필사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들 메모를 해와서 해결하는데 이재정 의원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모조리. 정말 역사의 사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모조리 다 필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내용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이재용 재판에서 나왔던 왕세자에게 승계 자리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도요. 이재정 의원실에서 나온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건들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걸 유출한 거 아니냐. 네,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공식 문건입니다. 공식 문건인데 거기 요건이 보기만 할 수 있는 걸 그냥 거기서 줄줄이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네. 네.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치고요.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표현으로는 마침표 하나도 다 똑같이 필사했다고 굉장히 원시적인 노력이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방문했으면 최소한 그걸 내주진 못해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건 사본을 내주거나 필요에 따라 교육관에서 필요한 경우라 인정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간 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받아 적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문건이고요.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 실제로. 네,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아예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노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논의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시나리오대로 됐다는 것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청와대가 만든 문건대로 그대로 됐고 실제 재심 요청을 하니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최종 결정은 6개월 후에 됐어요. 6개월 후에 됐는데 6개월 후에 이제 공군하고 우리 공군은 계속 반대가 왔거든요. 근데 공군하고 이 롯데 물산 건물을 건축한 물산 측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합의서 자체가 이미 1단계에서 다 협의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네, 해당 문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다 합의해 놓고 이게 이제 6개월 이후에야 이 합의서가 만약에 이런 사전 기획 없이 됐다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만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리 나오면 안 되니까. 결과물은 이런 합의를 거친 끝에 나온 거라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유출되면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을 철저히 해라.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결국 10년 후에 누출됐습니다. 10년 후에 한 국회의원이 열심히 다 받아 적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받아 적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차근차근 재검토하다가 이 내용이 나온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 어제 SBS 보도된 내용 말고도 연속으로 며칠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SBS에서 이런 관련 보도를 단독으로 내지 않겠나. 여기서 저는 공군이 찬성한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도 공군은 반대했고. 근데 실제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파져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공군은 지금도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안인데 이거를 이제 국방장관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었어요. 예, 그렇죠. 국방장관이 나서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예. 네, 오른쪽으로 3도 정도만 틀면 문제 없다면서요. 말을 완전 바꾼 겁니다. 국방장관이 국방망 생각하면 되지 왜 재계 수건 사업을 챙겨줍니까? 예. 네. 그리고 제2롯데월드와 성남 서울공항은 직선거리로 5.7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10년 내내 나왔던 얘기인데 보수는 안보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방비 계속 줄어듭니다. 예. 보수는 안보다 거짓말인 것이 이 국방도 장사를 위해서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남은 건 이거죠.
그럼 대가가 뭐였지? 예, 무얼 주고받았냐가 결국 예. 핵심일 텐데요. 롯데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것이 준 거는 주고받느냐. 롯데월드잖아요. 제2롯데월드고. 그럼 받은 건 뭘까?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다스 대납 관련해서 삼성 거론되고 그리고 뭐 현대 거론됩니다. 다스 대납비 중에 뭐 10억 정도는 현대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롯데로부터는 뭘 받았느냐? 예. 저는 그 관련한 보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고 봅니다. 큰 덩어리입니다. 이거 아주 10년 동안 묵었던 의혹이 풀리는 첫 번째 고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공식 문건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의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어제 이 전무를 불러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는지를 물어본 건데요. 검찰은 어제 이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의 다스 대납 이야기 나온 첫날 제가 했던 이분이 앞으로 주목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삼성과 관련 의혹은 아니에요. 현재 의혹은 시중에 한 은행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하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통로가 아니냐. 예. 네, 그 사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단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통로가 아니냐 이런 거고요. 삼성과 연결고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처음 뉴스 나왔을 때 얘기했었지만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으로 삼성 화재로 입사를 했단 말이죠. 네, 현재도 삼성 소속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삼성전자로 옮깁니다. 전자의 해외본부 담당으로 원래 삼성 화재 법무 담당이었다가 삼성전자의 해외본부 담당으로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옮기고 그리고 이제 임기 말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 전무급이죠. 팀장이 됩니다. 이 기간. 여기서 옮긴 걸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거점이 있어요. 예. 전 세계와 또 해외 거래를 하고 해외에서 뭔가 중간 심부름할 때 최적의 포지션입니다. 여기가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그런 역할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어요. 예. 의혹. 그 역할론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첩보가 있었고 제보 한참 추적해서 싱가포르에 갔었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위스계 한 은행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정황이 있었는데 결정적 물증을 잡기 어려운 프라이빗 뱅킹 특성상 어디까지만 진동하고 말았는데 검찰이 이제 들여다볼 것은 그겁니다. 예. 지금 이제 시중은행 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통로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거래가 한 번은 있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사면을 고리로 해서 대납을 했다는 거. 거래 한 번밖에 없었겠는가. 그렇게 적은 액수로. 이 앞에 롯데와도 이렇게 대규모 거래가 있을 어떤 정황의 문건이 나왔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이제 막 시작됐다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삼성전자에 간 것을 주목해야 한다. 네, 현재도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자, 요건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시영 씨도 어제 소환됐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한 진술들이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 다스는 큰아버지 것이고 지분이 없는 아버지가 다스에 관련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도곡동 땅 돈 썼다라는 의혹에 대해서요. 큰아버지가 쓰라고 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지금 법적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고 각을 잡은 것이고 이렇게는 안 될 거다. 이시영 씨도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가 불구속 기소가 되느냐 구속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 보통 이렇게 가족이 같은 사건에 같이 연루될 때 다 같이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게 뭐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법 감정상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구속 기소가 되면 아들은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혹은 뭐 아들은 아예 빼지 않을까. 자, 그건 전망입니다. 하지만 혐의는 계속 드러날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다스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사 돈으로 사금 것처럼 돈 쓴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다스 전직 직원의 진술인데요. 다스의 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스 돈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적인 근거였고 그렇다는 의미는 주인이었다는 얘기. 뭐 그런 관련 보도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잠깐 기사에 등장했죠? 네, 어제 천안함 기념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여기서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라는 식의 주장도 글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 SAS를 치는 거예요. 예. 지금 김영철 박람과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전선을 크게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나도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거죠. 지금 급합니다. 이분이 급해서 여기저기 SOS 타진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SOS를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제도 미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제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에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일 이런 종류의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과 대화문이 열려 있다. 뭐 백악관에서는 대화 조건은 비핵화를 하는 것이다. 기타 등등 계속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방카는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지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북한의 북미 라인 책임자하고 미국의 대북 라인 책임자가 이방카 때문에 왔겠어요. 예. 이방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괜히 온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괜히 여기까지 날아서 보도는 안 됐지만 물밑에서 이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예. 인정하지 않겠죠. 양쪽 모두. 네, 현재 동선도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날아온 이유 그리고 뭐 그 김영철과 함께 내려온 이유가 당연히 있겠 폐막식 보러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이방카는 왜 왔냐? 그 트럼프는 딸 이방카를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합니다. 자기 대신 실제로 보내서 외교적 결례를 만들어낸 케이스도 있어요. 유럽에서. 이게 이제 이방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이건. 네, 파이어 앤 퓨리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방카 본인이 자신이 최초의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아버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웃기는 짓이에요. 실제로. 그냥 딸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막 보내는 거예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딸일 뿐이거든요. 그 외에 아무런 전문적인 영역이 없어요. 거기 있어야 할. 그 딸이라는 이유로 준 대통령급으로 여기저기 보냅니다. 진짜 웃기는 짓입니다. 이거. 자, 시간상 국내 정치 중에 이거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네, 구성을 제안한다라는 건데요. 민주평화당이 원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물론 뭐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민주평화당 쪽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한이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정의당에 제안을 했다 안 했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이 처음으로 원내 물론 뭐 정의당이 합의를 한다면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최초의 경우입니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명백히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정의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정의당의 내부에서 결정한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성사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정의당 쪽에서 민주평화당 내에서의 고민은 그다지 없을 것 같고 정의당 쪽에서 고민이 많이 아직 되겠네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논의해보겠다라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실험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핫핫해 하태경 최고위원과 스튜디오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분이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전화 연결로 왜 바쁘신지 전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경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사실은 어제 새벽 4시까지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 법안 심사는 원래 예. 그냥 본인의 임무 아닙니까? 예, 그건 새벽 4시까지 하고 지금 한 2시간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예. 아니 그럼 늦잠 자서 안 넣으신 거예요? 늦잠이 아니고 이제 또 아니 오늘 대구의 네. 최고위원 때문에 거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대도 옮기고 어차피 KTX도 타야 해서 그 KTX 탄 이유는 안 되니까 지금 시간대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어제 이제 대전 내려가서 대전에서 이제 오전에 하고 KTX 타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 시간에 서울에서 이제 KTX를 타야 돼서 새벽 4시에까지 해가지고 그럼 이제 기차 안에서 인터뷰를 해야 어쨌든 그건 맞군요. 예. 예. 대구에서 최고위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호남에서 했습니다. 전주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을 돌면서 쭉 하는데 대구에서 하자. 대구에도 좀 분위기를 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이 안 깨신 것 같아요. 예. 혀도 아닙니다. 뭐 조금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혀도 느슨하시고 예. 발음에 텐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자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청산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 점거 농성하고 어제 또 청계광장에서 규탄대회도 했습니다. 김영철 박람회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점거 농성에 이은 규탄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뭐가 다르냐 네.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바로 그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철이 과거에 판문점에서 군사회담했던 것은 지지를 했습니다. 예. 즉 김영철이 남북 대화 예. 정치 군사회담의 파트너로서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죠. 그 회담의 주체로서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폐막식 평화올림픽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네. 반대하지 않는다. 성과를 내라. 비핵화 물꼬를 터라.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당하고 다르고 한국당은 아예 전체를 부정하는데 아예 대화의 파트너로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화올림픽에 무슨 상한한 그 책임자가 단장으로 오느냐 부적절하다. 이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올림픽에 예를 들어 폐막식에 참석하는 건 안 되고 다만 대화의 파트너 자격으로는 인정한다. 이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뭐 적국의 수장이라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뭐 입장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 그게
차별점이 드러날 기회가 없이 다 묻히는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지지자들한테서는 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북의 대화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한테는 이번에 실망감도 크게 안겨줬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평화올림픽인데 천안함 주범이 아니라고 막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고 이런 점에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와의 경쟁에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색깔론을 강화해서 뭐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 언론의 주목도 확 올라가고 바른미래당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은 저희들이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바른미래당이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처럼 합리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완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가출당 아니니까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표현하신 대로 중도에 있는 분들 다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 현재 드러나는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20%가 저희들이 책임감 저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지율은 좀 예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국민의당 이름 바꿨을 때도 이제 16년에 그 일종의 듣보잡 이름이죠. 새로 나온 이름이. 그래서 안철수 신당 할 때 21% 나오던 게 국민의당 바꾼 직후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명 만들 때도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명 탓이 크다. 예. 그게 가장 큽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색깔론 때문에 양극화된 이런 면도 조금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름 탓이 크다고. 어쨌든 이름 탓도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바른정당 혼자 있을 때 수준으로 점점 지지율이 수렴하고 있고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국민의당 때 누리던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유가 뭐든 간에 바른미래당의 창단의 명분이 약해지고 지방선거에서 사람이 모이겠는가. 출마자 후보들은 모을 수 있겠는가. 그런 바른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지금 지상 과제입니다. 깔끔하게 지금. 그러면 오늘 컨디션도 그러시고 하니까 단답형으로 몇 개 묻고 또 가셔야 한다니까 몇 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옵니까? 안 시장님은 저는 출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런 의사를 많이 밝혔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마한다면 1순위는 서울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이상돈 의원과 인터뷰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하태경 의원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현주 의원이 요새 안 봅니까?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파트너로서 이제 우리 정원천 의원, 그 부분은 또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천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현주 의원은 그 물밑에서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통합에 자기가 주도를 했지만 보직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보직을 주지 않은 겁니까? 그 과거의 보직을 거의 승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주지 않은 거군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는 게 맞겠고요. 다음 주에 직접 나오셔서 그동안의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GM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GM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튀, 또 한쪽에서는 실사 이야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협상 중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5분 내에 현재 상황과 그리고 당의 입장과 예.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예.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3부에 조금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베리앵글 사장이 와서 베리앵글. 예. 이름을 들을 때마다 웃겨요. 베리앵글이야 하게 되는. 매우 각이 있나? 네. 그래서 앵글 사장하고 협의해서 매우 각이 있나? 베리앵글. 이 영어로 아재 개그라는 건 처음 들어봤네요. 예. 그 협의를 했고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가 그 3대 원칙을 밝혔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일단은 대주주, 그러니까 GM 측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대주주, 그 다음에 노조,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네.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거. 다 같이 분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단기 임기응변식의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해법을 제시해달라. 이게 이제 정부의 세 가지 3대 원칙이고, 이런 기조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국 GM에 대한 실사, 경영 실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뭐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금 3일 회계법인이 이걸 회계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은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그동안 사실 GM이 이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의 실사 요구라든가 혹은 뭐 각종 자료 공개 요청을 무시해 왔잖아요. 지속적으로 무시했죠. 네. 몇 년에 걸쳐서요.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다 원하는 건 내준답니까? 그게 아직 저희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고 또 GM이 실제로 과거 다른 해외에서 사례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있지, 그 솔직히 그 해당 정부나 해당 그 당시 이 사례를 보면 이 경영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GM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 지금 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원해줘. 그리고 그 어떤 협박의 인질은 보통 이제 고용 문제를 삼는. 예. 이런 방식을 우리나라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그렇습니다. 예, 노하우가 쌓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지원이 중단되면 그냥 사정없이 떠나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죠. 지금 뭐 가장 지금 많은 예를 드는 게 호주 사례. 가장 최근의 얘기도 하고요. 예. 네. 호주 같은 경우 2000년 초에 그 호주 자동차 회사 인수하면서 지원을 받아요. 예. 2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2013년에 다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돈 더 달라고. 예. 근데 2013년 12월에 그 호주 정부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철수 결정을 하고 2017년에 완전히 셧다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호주 정부가 돈을 달라, 좀 지원해 달라, 우리도 투자하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호주 정부만 투자를 했고 GM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호주 정부가 더 이상 야 니네 왜 여기 투자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그럼 우리 갈래 하고 가버렸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2조 원 이상을. 근데 그 2조 한 5천억, 7천억인가 정도 되는데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그 어떤 그 채권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죠. 한국 GM이 본사에 안고 있던 부채를 투자로 전환하게 출자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현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빚은 한국 GM이 지지도 않았어도 됐던 빚을 그 본사가 만들어서 진 빚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운영비 형태로 본사에 그 준 비용이 있고요. 매년 한 6,700억 이상 갔고요. 이때까지 그래서 5천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은 보통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가 금리가 한 2% 안팎이거든요. 근데 그 한국
GM이 본사 GM에게 하는 그 금리 비용이 한 5%쯤 됩니다. 그게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비용- 자회사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GM이 훨씬 더 자본 잠식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13년부터 지금 그 법인 철수를 하거든요. 유럽에서요. 예. 쉐보레 법인이. 예. 그러니까 근데 원래 한국 GM의 자회사로 유럽 법인하고 러시아 법인이 돼 있는데 두 개의 법인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다른 나라에서 철수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을 한국 GM에 떠넘겨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출자로 전환한다는 게 한국 GM이 애초에 영업을 잘못해서 예. 빚을 쌓아놓고 있었던 모르겠는데 그 본사에 부담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사가 한국 GM에다가 막 떠넘긴 빚을 지금 그거 우리 출자로 전환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기존 비용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우리 한국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신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GM이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현 단계에서 기존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선을 그었군요. 예.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실사도 그동안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그래서 실사도 이것도 제대로 자료를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이번에 근데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도대체 이 경영 상태가 어떤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돈이 뭐 예를 들면 1조 원이든 뭐 5천억이든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위해서는 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참 그렇게 GM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GM은 이제 정치적 상황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거는 매우 불쾌하죠. 예, 설날을 앞두고 설날 예, 군산공장 폐쇄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일자리 늘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딱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요. 일종의 이제 5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우선 군산공장 폐쇄 얘기가 나오니까 하고 또 부평이든 창원이든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연히 고용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지원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이걸 기회로 뭐 마치 문재인 정부 책임론 하는 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 그리고 2013년부터 만들어진 부채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적자가 14년부터 해서 17년 작년까지 해서 4년 연속 그 영업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로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일반인들의 기본 정서는 이거 먹고 튈 거니까 그럼 뭐 지원해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은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꼭 정부 여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야당이라도 그랬을 고민할 텐데 왜냐하면 GM을 포함해서 전체 지금 고용 인력 협력사까지 하면 지금 한 2만 명이 넘는 2만 2천 명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사가 셧다운하게 되면 문을 닫게 되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면 그 관련인 이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자동차 산업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도 정부가 대부분 이렇게 GM에 끌려다녔거든요. 똑같은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람 당신들 이게 대량 해고 이어지고 뭐 산업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망가질 텐데 버틸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시사 방송이나 이제 논평가들은 이거 돈 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정치권에서는 또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군산 같은 경우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군산은 단순히 한국 GM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현대중공업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조선소가 그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고용 상황이나 지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실제로 군산 공장은 제가 현실적인 판단하면 회생 자체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미 GM은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거기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군산은 끝났고 창원하고 이 부평 공장도 지금 GM의 얘기는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인데 지금 그 이 공장이 인수한 이후에 한국 GM이 50만 대 이하를 생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네. 감산하겠다는 거고 네. 실제로 부평 공장이나 창원 공장까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와 50만 대 유지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갈 건가 본데.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예. 지금.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정부에 최소한 1조 정도는 내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원래 한참 제일 많이 생산할 때가 한 90만 대 이상 생산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GM이. 근데 작년에 지금 60만 대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감산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신차가 나왔을 때 50만 대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그 40만 대 수준으로 다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그리고 또 다운 시켜놓고 아니 지금 팔리질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예. 네. 이거 당하기 어려워요. 예, 지금 그 GM 자체가 경영이 글로벌 경영이 매우 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네. 그 일부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야당이나 특히 조선일보가 마치 우리나라 노조 때문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항상 뭐 기업이 잘못되면 노조 책임부터 먼저 얘기하잖아요. 예. 저희들도 저희는 고통분담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고통분담 노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번 한국 GM의 문제는 철저하게 GM의 글로벌 경영 실패에 나온 거라는 거죠. 이거는 노조하고 아무 상관이 예. 없어요. 근데 정부 야당에서 이게 노조 문제를 해주면 GM은 얼씨구나 하죠. 예. 예. 임금 깎을 기회라고. 그 실제로 그 GM이 해외에서 31개 공장이 있는데 부평하고 창원은 10위권 이내예요. 경쟁력이. 그 군산만 조금 중하위권인데 군산도 디트로이트보다 높아요. 근데 군산이 저렇게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감산하니까 생산이 자동차 물량 자체를 줄이고 그런 상태니까 군산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산 공장을 닫을 계획을 하고 물량을 안 준 거다. 이렇게 지금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그 수출법인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럽 수출의 전문 공장이었거든요. 군산이. 네. 그래가지고 작년 해가지고 한 14만 대가 줄었어요. 수출이. 거기에 직격탄을 군산 공장에 맞은 거죠. 이게 2013년 정도부터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운 것 같고 그게 예. 이제 때가 왔다 싶어서 이렇게 확 지르기 시작한 거.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쁜 게 뭐냐면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산업은행이 지금 2대 주주잖아요. 산업은행이 GM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권리가 정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 시점까지 차근차근 상황은 준비해 놓고. 예. 그러니까 빼먹을 거 빼먹고 여러 가지 자기가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설날과 지방선거를 딱 맞춰서 일정. 지원해 줄래? 아니면 우리 문 닫을 거야. 이거를 이제 2017년 10월 지난 적절한 시점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인질극이죠,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인질극이구나, 협박이구나 이렇게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부 여당은 최소한 한 푼도 안 주고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 있긴 있습니까 혹시? 실사 가장 결과를 극단적이긴 보면.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가요? 예. 여러 지금 부실채권 관리하는 거에서 지금 산업은행 책임론도 좀 있는데요. 지난번 대우조선 해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한국 GM 문제도 우리가 투명하게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속에서 돈을 넣는 거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만은 결코 GM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야당과 이 언론의 도움이 필요한데 언론과 야당이 도리어 GM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노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바보들이에요. 자, 오늘 기본 입장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제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팀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선수 3분을 저희가 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아닌가?
자, 세 분을 모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소정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수지 선수, 안녕하세요. 조미안 선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연입니다. 라디오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우선 본인의 포지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리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골키퍼라고 네. 하는 아이스하키에서는 골리라고 해요. 네. 골리 신소정 선수. 조수지 선수는 저는 이제 공격수인데요. 네. 아이스하키는 공격수가 이제 윙이 있고 센터가 있어요. 네.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전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센터는 가운데겠죠? 네. 자, 그리고 조미안 선수는 네, 저는 디펜스라고 하는 수비를 맡고 있습니다. 수비수도 이렇게 좌우 가운데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네. 레프트 라이트. 가운데는 가운데는 네, 골리가 네. 하는 것이고 골리가. 워낙 많은 선수들이 뒤집박죽 나와가지고 맞아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하키는 계속 바뀌고 선수도. 네. 자, 일단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자리였습니까? 제안도 받고 처음에.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잘할 수 있을지 조금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세 분을 한꺼번에 부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누군가 한 사람은 잘하겠거니 하고. 자, 워낙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단일팀 얘기 나왔을 때 당황했죠. 그렇죠. 당황하고 걱정했죠. 네, 많이 당황. 그러니까요. 모르는 친구들이고 게다가 같이 응원해 왔고 본인들이 하자고 한 게 아니니까 네. 처음엔 다 당황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어요. 그냥 음. 묻혀지겠다. 왜냐면 그 전에 한 4개월, 5개월 전에도 이제 단일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뭐 되게 흐지부지했죠. 네, 흐지부지됐죠. 네, 이번에도 뭐 되겠어? 네, 처음에는. 맞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딱 올림픽이 거의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또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와서 왜냐하면 종목 특성상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네, 팀 거기 스포츠고.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냥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정작 탁 됐을 때는 처음에는 걱정과 불만과 또 그리고 과연 이게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 뭐 부모님들도 걱정하셨고 감독님도 걱정하셨고 그랬죠. 네. 네. 많이 걱정하셨죠. 그죠. 거기까지 많이 보도됐어요. 많이 보도됐는데 이제 보도가 제대로 안 된 건 뭐냐면 훈련이 이제 같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도대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때부터는 보도가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궁금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했을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했죠. 용어도 다 다르지 않았나요? 그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거의 순수 뭐라 그러죠? 우리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선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사소통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다릅니다. 여기는 네. 우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게 서양에서 시작된 스포츠니까 네. 그 용어를 그냥 받아들여서 사용하는데 이제 골리 같은 경우는 또 골리라는 용어 자체가 문지기이고요. 그것까지는 이해가고. 네, 또 뭐 슛 같은 경우는 쳐넣기. 네. 그렇게 얘기해요? 천하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만약에 찬스가 있으면 슛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천하. 천하. 네, 막. 적나라하네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천하.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생소했던 건 이제 패스라는 말을 많이 패스. 쓰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무조건 당연히 패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패스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연락이라는 연락. 네,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네. 우리는 연락은 전화로 연락하거나 그런 건데 연락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머리 감독은 우리말을 모르죠. 네. 거의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럼 머리 감독은 영어로 사용하죠. 네. 그럼 머리 감독이 뭐라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그걸 알아듣고 다시 북한 선수들한테 이거 천으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네. 네. 또 수지 친구가 네. 거의 저희 팀에서 통역을 맡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수지 친구가 많이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 역할을 많이 조수지 하는 것 같아요. 선수는 영어를 왜 잘하죠?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고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네, 고등학교만 다녔어요. 거기서도 그 학기를 했어요? 네, 학기를 그때까지는 이제 취미 생활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독하고 사이에서 그럼 아예 우리말을 못하는 기아 선수도 있습니까 혹시 제대로? 네. 아, 이 그룹이 복잡하네요. 아이스하키 이제 저변이 우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기아 선수가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민 2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영어 머리 감독하고 통화되는데 말이 되는데 나머지 한국 선수들하고 잘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한국말만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을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겠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조수희 선수가 어쨌든 양쪽 다 하고, 네. 그러면 통역을 한 두세 단계를 거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말, 영어를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면 네. 제가 한국말로 이제 통역을 해주고 영어를 하는 친구도 알아들었지만 또 그쵸, 한국말 이제 하는 친구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말해주고. 말해주고 이제 한국말로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외래어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하키 용어 자체가 그 북한 선수들한테는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러면 또 설명을 해주고. 이거 천억키야, 천억키. 네. 연락하란 말이에요, 연락. 이렇게. 거꾸로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도 많이 배웠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완전 짬뽕인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소통부터 처음에 힘들었구나. 네. 나이대는 비슷했죠. 네, 20대 초반으로 서로 다 거의 또래여가지고요. 네. 더 어울리는데 그나마 좀 쉽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런 그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 변해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은 초반 한 2, 3일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서 훈련도 안 하고요. 밥도 이제 따로 먹었는데 밥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이 밥도 자리에 같이 섞어서 먹고 훈련도 이제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친해진 것 같아요. 많이 친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운동이란 힘이 좀 큰 것 같은 게 서로 몸을 부대끼고 또 이제 훈련을 잘하려면 또 대화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23명이 쓰는 라카룸이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같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35명이 쓸 수 있도록 라카를 개조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앉을 때도 북한 친구, 저희 남한 친구, 북한, 남한 이렇게 섞어서 앉을 수 있게 자리도 그렇게 배치해 주셔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많이 쉬었어요? 네. 그런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서로 친해지고.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대화를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훈련할 때 서로 예를 들어서 훈련했던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용어가 다르거나 시스템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해소되어 갔어요? 머리 감독의 작전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북한 선수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또 뭐를 강조하는지도 이해해야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걸 이해해서 이제 팀 원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게 얼마 정도 걸렸어요? 사실 얼마인지는 잘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예,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은데 완전히 또 녹아들었다 그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또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었다. 이 정도로 그죠, 말씀드려요.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아시안 챌린지컵이나 네. 이 작년 세계 선수권이나 재작년 때 이제 북한 친구들이랑 이제 경기를 하러 네. 이제 만난 적이 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상대 팀으로.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네.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치고 다 인사를 해도 상대팀이니까. 예.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뭔가 이제 완전히 나뉘었어요, 남과 북이. 그래서 뭐 전혀 의사소통이나 이런 걸 할 겨를도 없고 그냥 저희를 아예 다 피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으로 이제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올 때 자체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먼저. 네. 먼저 다가왔다는 건 그리고 세 분이 목소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처음 라디오 나오는 건데 나중에 네,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해야 되고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관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조수지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할 때 저는 신소정입니다. 말할 때 해주시면 듣는 분들도 좋아요. 예. 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선 밥 먹을 때 보통 20대 여자 예. 이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대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 몰라요, 자네. 아, 그래? 남자친구 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서로? 뭐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그런 소소한 대화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훈련할 때 놀랬던 게 저 같은 경우에 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그 꼴리 한 친구가 왔어요. 당연히 근데, 있겠죠, 그쪽. 네, 근데 이제 배우려는 자세가 오픈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 하고 더 궁금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또 많이 대답도 해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마음을 많이 열고 왔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처음부터 네. 신소정 선수였고 그런 순간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 자세가 완전히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오픈된 상태로 왔구나. 이제 조수지 선수. 네. 바워라는 하키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북측 친구들은 그 브랜드를 이제 이번에 뭔가 신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키예요? 이게 스케이트예요? 신발? 네. 네. 근데 이제 하키 선수한테 스케이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적응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바꾸려면은 뭐 대회 한 6개월 전에는 최소한으로 이제 바꿔서 적응을 시키는데 이 친구들이 오자마자 스케이트를 다시 또 타다가 바꾸게 되었어요. 어렵겠다. 근데 올림픽을 뭐 일주일도 안 남겨두고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네. 솔직히 저희라면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게 또 이제 받고 열심히 그거에 적응을 해 나가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계속 발이 불편하다고. 그렇겠죠. 새 신발인데. 네. 그렇죠. 그게 그냥 일반 구두도 새로 신으면 딱딱하고 불편한데 네. 선수 스케이터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길이 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네. 고생 많았겠다.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단을 못 받고 한일전하고 마지막 게임 봤어요. 한일전하고 스웨덴전이었죠. 네. 한일전에서 첫 골을 넣었잖아요. 네. 네. 그 전까지는 8대0으로 졌죠. 네. 첫 경기도 봤구나. 네. 첫 경기도 5대0까지 보고 안 봤어요. 더 이상. 안 봤는데 네. 두 경기까지는 8대0으로 지고 나서 이게 이제 손발을 맞춘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긴장도 많이 됐을 거고 실력이 평상시보다 안 나온다.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며 또 한일전은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봤는데 첫 골이 나왔잖아요. 1대0 상황에서 1대1이 됐던가요? 그렇죠. 2대0 상황. 2대0 네. 상황에서 2대1이 됐던가요? 네. 그 첫 골 때 선수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본 영상은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첫 골을 넣었으니까 기뻐하는 건 경기 중에 기뻐하는 건 당연한데 끝나고 나서 졌잖아요. 네. 졌는데도 첫 골 넣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나게 축하하던데. 네. 그랬죠. 네. 그랬죠. 8대0으로만 이렇게 지다가 네. 한 골이 일단 네. 들어가니까. 네. 왜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저희가 올림픽을 지금 나오는 친구들과의 차이는 사실 수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첫 골을 또 터뜨렸고 또 네. 특별히 또 한일전에서 이제 첫 골을 터뜨렸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네 엄청 좋아요. 한 골 넣었는데 우승한 것처럼 막 기뻐하더라고. 막. 근데 랜디가 이제 그 골을 넣어주고 저희의 네. 이제 흐름이 저희 쪽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제가 네. 느끼기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올림픽 경기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처음으로 생겼고. 네 이제 그걸 계기로 조금 그 다음 이제 한일전 이후로 좀 네. 저희 흐름이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골차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죠. 지긴 졌지만 네. 골차가 줄어들고 네. 스웨덴전에서도 골을 넣었잖아요. 네. 네.
그 첫 번째 넣었던 골에 그 팩이라고 합니까? 퍽. 퍽 참. 네. 퍽은 보관한다면서요. 네, 거기 토론토에 명예전당이 있는 곳에서 네. 이제 뭐 퍽이랑 뭐 저희 직접 입고 뛰었던 이제 저지나 이런 걸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골 넣고 보관되는 건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보관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조금 저희가 정말 역사적으로 좀 뭔가 기여를 하는구나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상징적인 게임을 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간 순간들이 있어요.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선수로 나갔으니까.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남자 아이스하키 팀이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나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하고 좀 격차가 있긴 있잖아요. 아이스하키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해서. 네. 어느 순간 이게 뭐 한 골도 중요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게 경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도 처음이었었고요. 우선 없었죠. 아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많았어요. 저희 종목에 대해서. 비인기 종목 중에서도 아주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아이스하키가 있어 이러신 분들도 많으니까. 굉장히 많아서. 남자는 그래도 좀 본 것 같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있었나? 맞아. 네, 맞아요. 네. 여자가 하키를 해? 약간 이러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경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런 관심들도 되게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경기가 할 땐 잘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언론분들이나 또 이제 IOC 관계자분들이나 얘기를 해주실 때 그때 저희가 되게 의미 있는 팀이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오히려. 네. 네, 왜냐면 저희 경기 때는 또 집중하고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 휴대폰을 반납하거나 자발적으로 뭐 안 보거나 그런 것도 한다는데 아이스하키 팀은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전혀. 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너희는 봐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조금 흔들릴까봐. 그리고 초반에 사실 두 경기를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좀 자신감 있게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좀 스코어 자체가 조금 8대0 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웠어요. 혹시나. 네. 욕이 쏟아질까 봐. 네, 그래서 욕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관심을 꺼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네. 관심을 끄기 시작했죠. 네. 끄기 시작했는데 저는 관심 있어서 계속 챙겨보긴 했어요. 다 보진 않고 또 8대0이네 그러고 그리고 한일전은 거의 다 봤고 네. 첫 골 순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북한 선수들과 헤어졌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어제네요. 네, 어제. 어제 뭐 화면상으로 본 건 막 서로 울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저희도 막 이상가족 이런 영상을 네. 이제 접할 때마다 네. 진짜 슬프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저희가 그 상황에 솔직히 한 달이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정이 든 거예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많이 울기도 울었고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다들 같이 울었어요? 거의 대부분 울었던 것 많이 같아요. 울었죠. 네. 북한 선수들은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더. 네. 너무 감독은요? 감독님도 그래도 네, 양쪽 감독님 모두. 네. 네, 머리 감독은 눈물이 원래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 감독 그 남자 감독님이었잖아요. 네. 네. 북한 감독은 어땠어요? 그분도 정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들 하나씩 이렇게 다 잘 챙겨주시고 배지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선수를 위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북한 감독님한테도. 네. 네. 작전 지휘는 머리 감독이 한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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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감독의 역할은 뭐였어요? 박철호 감독.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융화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팀을 보조해주는. 보조해 네. 주시는 역할을 많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코치 정도의 역할로. 네. 뭐 작전에 개입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네. 그냥 그게 느껴졌어요. 그냥 얘기 안 하시고 저희의 그냥 최대한으로 서포트 서포트를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북한 감독 그 박 감독과 머리 감독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제 중간에 뭐 조수시 선수도 그렇고 또 매니저분들도 영어를 하셔가지고요. 계속 미팅 갈 때 계속 같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났더니 다시 보고 싶죠. 네. 그죠. 단일팀을 또 한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단일팀의 의미나 뭐 취지나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의 수준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선수들과 수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다면 지금처럼 당연히 한다는 저희 종목 특성상 말이 안 된다고 달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런 의도가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뭐 최소 3, 4년은 함께해서 3, 4년을 아예 함께하자. 최소는 왜냐하면 되게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아이스하키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예 정말 3, 4년 같이 하자. 만약에 정말 한다면 근데 한다면 네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좋은 경쟁자로 만나서 같이 경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네. 네. 한다면 훨씬 더 긴 기간 준비해서 해야 한다. 그렇군요. 그 단일팀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더 오랜 기간 선발을 맞추고 합숙을 하고 아예 3, 4년 같이 3, 5일을 준비하거나 그냥 이제 저희 입장에서 사실 이게 되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요. 네. 자, 그건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지금은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인 거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단일팀을 한다면 이 스포츠 종목 특성상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여자 아이스 하키가 이번에 이렇게 주목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여자 아이스 하키 하기 힘들죠. 어렵죠. 네. 그렇죠. 지금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한 팀이에요. 국가대표팀이 유일한 팀입니까 그냥? 네, 여자 팀으로서는요. 그럼 누구랑 연습해요? 우선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남자 선수들과 혼합해서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자 팀이 없어서 국가대표에서 함께 훈련하고. 그럼 국가대표 팀 안에서 팀을 그냥 나눠서 서로 경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았는데 이제 저희 세라 감독님이 이제 캐나다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나 미국 이쪽으로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학교 팀이나 남자 고등학교 팀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찾아서 게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성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 특징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전지훈련을 많이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여러 나라 선수들이랑 이제 같이 경기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아, 이거 굉장히 연습도 할 상대가 없네요. 국내에서는. 그랬었죠. 네. 네. 이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네, 국가대표팀이 유일한 팀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네. 야, 이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구나. 이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예요. 또. 그게 제일 우려가 많이 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저희 올림픽 이후가 좀 여자 아이스하키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관심이 또 나중에 실업팀이나 정말 대학팀에 창단되는 또 그런 길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게 동계 스포츠 종목 거의 전체 특정 종목 빼고 우리가 메달을 따왔던 아이스 쇼트트랙이나 이렇게 몇 가지 강한 종목을 빼고는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여자 아이스하키계는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맞아요. 그 스키 점프 같은 경우에는 막 10년, 20년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할 사람이 없어. 네. 저기 소정 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팀 꼴리를 하고 네. 계시거든요. 몇 년째 굴립니까? 저 16년, 17년 된 것 같은데 저도. 네, 2002년부터 했으니까요. 16년째. 네. 후배가 안 나오는군요. 후배는
네,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네.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아이스하키 했을 때 여자 국가대표팀도 없었던 상태였어가지고. 네. 바라시는 게 있다면요. 이번에 이제 관심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도 그랬어요. 올림픽이 있으면 반짝 그 화제가 되는 선수들이나 종목을 주목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이스하키를 볼 기회도 잘 없고 네, 맞아요. 할 기회는 거의 없죠 평생. 네. 그게 뭐 캐나다, 미국처럼 경기가 엄청나고 거기 종주국에 가깝잖아요, 캐나다가. 네. 그래서 막 경기하면 막 대단한 난투극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포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 종목으로서 바라시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좀 많은 국민들이 여자 아이스하키가 있구나를 있구나까지는 알았어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라도 저희한테는 되게 큰 거였거든요.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어떻게 또 보여드리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네. 뒷마무리가 굉장히 약하네요. 솔직히 이제 저희도 다른 네. 종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솔직히 결과를 네. 보고 관심을 그렇죠.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기력을 높여서 당연히 운동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과를 결과도 보고 네, 또 솔직히 중요하죠. 네. 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솔직히 경기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게 그렇죠. 되는 게 메달이라도 하나 따야 많으니까 마이크가 가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제 결과를 내겠다. 네. 네, 네. 그게 제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상대 팀이 없잖아요. 근데 국내에. 이제 뭐 근데 이제 올림픽뿐만 아니라 뭐 세계 선수권대회도 있고요. 또 네.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조미연 선수는 네. 바람이 있다면요? 바라는 거요? 네. 저도 뭐 이제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알겠고요. 네. 혹시 지금 이제 북한 선수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아예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친구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동갑나기들이고 뭐 언니 동생이 나중에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펑펑 울고 헤어져서 그때 마음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슬펐던 거 아니에요. 사실 다음 달에 만나 그러면 누가 울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은 이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요. 다운받아서. 네. 그냥 누구-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계속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운동했던 시간들 뭐 즐거웠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편지도 못하고 이메일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네. 그냥 고맙다는 말을 제일 하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네. 왜요? 솔직히 이제 그 친구들이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친구들도 뭐 정말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친구들도 네. 오게 된 건데 여기 와 있던 순간 모든 순간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준 게 보였고 저희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냥 그 친구들이 뭐 정치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되게 순수한 스포츠인으로서 저희한테 다가와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 뭐 성적을 내거나 경기가 있어야 또 초대할 텐데 언제 초대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머리 감독님을 저희가 또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때 같이 나와주세요. 자꾸 이렇게라도 소개가 돼서 소개가 돼서 그리고 북한 선수들하고 상대 팀으로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예. 단일 팀은 너무
큰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건 선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선수로서는 팀으로서 서로 경쟁자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일 팀이 아니라 그런 기회라도 자주 만들었으면 맞아요. 좋겠네요. 그죠? 어차피 남쪽에서는 팀이 하나고 북쪽에서도 팀이 하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측은 6개나 된다. 6개나 된대요? 네. 그래요? 네. 그거 되셨네. 훈련 상대로. 일단 그거라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건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을 섭외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죠? 예. 네. 서로 친한 다른 종목 선수들을 나오신 김에 엮어가지고 좀 섭외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그건 저희가 밖에 나가면 저희 작가들이 제작진들이 붙어가지고 연락처 좀 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소정, 조수지, 조미안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월요일 날 외신을 다루는 코너는 하청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소리는? 모르시는구나. 월요일 날 저희 국제 다루는 코너에서는 항상 준비한 걸 다 못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인문결 연구소 에서 그렇다면 뉴스 하청공장으로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풀겠다. 이 뉴스 공장이니까. 예. 그게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이거 한번 정태윤 소장님도 하청 제2공장이나 해볼 생각 없습니까? 네, 경제 민주화가 된 다음에. 정태윤 납품 단가 협상을 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 하청 공장과 저희 본 공장 간의 거래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거래 내용은 없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예.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여기서 소개하니까 방송을 듣다가 다 못 들었다 하는 부분들은 찾아서 들으시는 거죠.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네, 한국 GM이 부채가 없는데 유일한 부채가 이 모기업에서 빚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하청 공장 빚도 줍니까? 그런 걸 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문결 연구소에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 혼자 앉아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다가 최근에 한 분 더 구해가지고. 예.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네. 맨날 가입자 뭐 일주일에 몇 명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제2공장. 네, 제2공장. 그 연구소 돌아가시면 그 이야기 듣고 연구소 소속된 분들이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저기 많이 듣게 날 수 있는데 돈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많이 들으면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 자체로 그 많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 많이가 이게 이제 순위가 계속 올라오고 있대요. 아 참, 조금 전에 방송에서 네. 우리 아이스하키 선수들 다 요새 연락합니다. 북한하고? 네, 전화도 할 수 있고. 근데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선수들. 네, 물론 선수들이면 감시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뭐 어떻게 전화해요? 휴대폰으로 하는 예, 연변 그러니까 국경 부근에 가면 바로 전화가 되고. 아니 그럼 전화하려고 북경 연변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니 뭐 선수들이. 그래서는 아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도 하고 다 그 네. 여기 이 오신 분들 다 합니다. 전화할 수가 있기 아니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메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 이제 정부에서도 일해 보시고 그 루트를 아시는 거고. 아니요. 탈북자들도 한다니까요. 아니 그 탈북자들은 그쪽에 살다 온 분들이고요. 지금 20대 네, 사실은 정부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저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이제 단일팀은 너무 복잡하고 일이 크니까 정기적으로 서로 교류 경기라도 하게 상대적으로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이에요. 동계 아시안 게임 지금 저기 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평창하고 우리 저기 원산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홋카이도 이렇게 하면 삼각형 딱 되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요. 가깝고 뭐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라도 추진해 이렇게 단일팀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교류전이라도 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산 평창전, 원평전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원산에 맛있는 스키장도 네. 있고. 오늘 주제 하시죠. 주제. 예, 본인이 딴 거 했어 지금. 주제. 자, 하청 제2공장 그 신설 계획을 곧 발표할지도 모르는 오늘 주제는 가계부채네요. 네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얘기는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또 최근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까? 네, 가계부채 증가율이 네.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8.1%로 떨어지긴 4분기에.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증가는 했는데 네. 10% 이상 증가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이제 증가세가 주춤한다. 주춤한다.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몇 년간. 그럼요. 지금도 네. 걱정이죠. 사실 4분기 말로 1,450조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그런데 네. 우리나라 GDP가 약 1,600조라 그러면 GDP 대비 약 95%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1년에 번 돈을 빚 갚는 데 쓰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상태죠. 다 갚는다면 1년 만에 다 갚는다면 그런 상태로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엄청나네요. 예, 증가율은 2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BIS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위험하다 잘못하면은 이런 지금 뭐 저희가 거의 방송 초기부터 그 가계부채 증가율 이거 최경환 부총리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큰일 난다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시기에 확 올라갔다는 걸 금방 알 수가 그래프에 있죠. 나옵니다. 이거 뭐 그래프로 그러니까 연도별 그래프를 보니까 그 시기에 아주 그냥 급속하게 올라가요. 급속하게 로켓처럼 올라가요. 네.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2017년부터 이제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높다. 네. 여전히 높고 여전히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집을 팔았어요. 네. 왜요? 집에는 제가 경제학 지식을 갖고 집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좀 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집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 집이요. 파는 것은 이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차가 또 저기 안양천 부근에 살았는데 좀 이렇게 코가 막히고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서 그럼 팔아라. 그 주택을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박근혜 시대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집값이 올랐잖아요. 최경환 부총리의 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새 아주 혼을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뭐 경제학과에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1등이 있었어요. 전성인 교수라고. 이 친구는 5년 전에 집을 팔았어요. 경제학 공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했고 그 여파로 아직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가계대출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갑부가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끔 가다 집 같은 거는 결심을 하고 한 건데도 틀렸다라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사모님께 지금도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중간에도 집을 살려고 하는 걸 제가 못 사게 해가지고 저 문재인 정부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져야 제가 이혼을 안 달았습니다. 본인의 경제 지식으로 야 지금 떨어져 괜찮아. 그러나 본인의 경제 지식과 역행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쫄딱 망하신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책의 힘이라는 게 상당하구나. 단기간에 확 올릴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확 늘었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고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부동산을 하잖아요.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춤하고 있는 거죠. 주춤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들 욕망을 이긴다는 게 정책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욕망. 집값이 서서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집값하고 월급을 비교해 보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이 그러니까 월급으로 집을 산다는 건 지금 불가능해졌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졌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게 하는데 한꺼번에 떨어지면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천천히 떨어지게 한다. 즉 부채 증가율보다 소득 증가율이 더 높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높아지고 부채 증가율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제로로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세금입니다. 역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건데 보유세를 세게 때리는 보유세를 물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유세를 물릴 수 있는 시점은 지방선거 끝나고 올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전에 그 사이에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특히 수도권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을 때 계획을 발표하고 내면 서서히 너무 높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뭐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게 보유세잖아요. 강력하다기보다는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실패했잖아요. 종부세를 매겼다가 사실은 1%에 매기는 세금인데 세금 폭탄 이런 걸 확 뿌렸거든요. 그런 프레임이 넘어갔죠. 프레임이 넘어갔죠. 실제로는 99%는 상관이 없고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정책인데 그 1%가
사실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치인, 관료, 언론인들이 네. 다 거기 살거든요. 거기서 폭탄을 때리니까 네. 네, 확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종부세 찬성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은 지금 집이 없고 특히 네. 아이들은 하나도 집이 없는데 말하자면 거의 100% 네. 집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영원히 뭐 내 집을 꼭 마련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는 관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직도 그 가계부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심각한 상황이고 이건 결국 부동산을 잡아야 잡히는 것이다. 다행히 가난한 쪽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이번에 잡혔어요. 아 드디어? 예. 어허. 그러니까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10.2%. 그중에 근로소득이 20% 이상 소장님 시간이 다 됐어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2 하청공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대통령에게 전달한 통로가 아니냐? 예. 네, 그 사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단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통로가 아니냐? 이런 거고요. 삼성과 연결고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처음 뉴스 나왔을 때 얘기했었지만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으로 삼성 화재로 입사를 했단 말이죠. 네, 현재도 삼성 소속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삼성전자로 옮깁니다. 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으로 원래 삼성 화재 법무 담당이었다가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으로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옮기고 그리고 이제 임기 말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 전무급이죠. 팀장이 됩니다. 요 기간. 여기서 옮긴 걸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삼성전자는 전 세계 거점이 있어요. 예. 전 세계와 또 해외 거래를 하고 해외에서 뭔가 중간 심부름할 때 최적의 포지션입니다. 여기가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그런 역할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어요. 의혹. 그 역할론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첩보가 있었고 제보 한참 추적해서 싱가포르에 갔었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위스계 한 은행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정황이 있었는데 결정적 물증을 잡기 어려운 프라이빗 뱅킹 특성상 어디까지만 진도가고 말았는데 검찰에 이제 들여다볼 것은 그겁니다. 예. 지금 이제 시중은행 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통로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거래가 한 번은 있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예. 사면을 고리로 해서 대납을 했다는 거. 거래 한 번밖에 없었겠는가. 그렇게 적은 액수로. 예. 요 앞에 롯데와도 이렇게 대규모 거래가 있을 어떤 정황의 문건이 나왔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이제 막 시작됐다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삼성전자에 간 것을 주목해야 한다. 네, 현재도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자, 요건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시영 씨도 어제 소환됐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한 진술들이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 다스는 큰아버지 것이고 지분이 없는 아버지가 다스에 관련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도곡동 땅 돈 썼다라는 의혹에 대해서요. 큰아버지가 쓰라고 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지금 법적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고 각을 잡은 것이고 이렇게는 안 될 거다. 예. 이시영 씨도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가 불구속 기소가 되느냐 구속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 보통 이렇게 가족이 같은 사건에 같이 연루될 때 다 같이 보내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뭐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법 감정상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구속 기소가 되면 아들은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혹은 뭐 아들은 아예 빼지 않을까.
자, 그건 전망입니다. 하지만 혐의는 계속 드러날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다스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사 돈으로 사금 것처럼 돈 쓴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다스 전직 직원의 진술인데요. 다스의 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스 돈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적인 근무였고 그렇다는 의미는 주인이었다는 얘기. 뭐 그런 관련 보도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잠깐 기사에 등장했죠? 네, 어제 천안함 기념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여기서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라는 식의 주장도 글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 SAS를 치는 거예요. 예. 지금 김영철 박람과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전선을 크게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나도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거죠. 지금 급합니다. 이분이 급해서 여기저기 SOS 타진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SOS를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제도 미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제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에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일 이런 종류의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과 대화문이 열려 있다. 뭐 백악관에서는 대화 조건은 비핵화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방문했으면 최소한 그걸 내주진 못해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건 사본을 내주거나 필요에 따라 기록관에서 필요한 경우라 인정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간 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받아 적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문건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 실제로. 네,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아예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노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논의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시나리오대로 됐다는 것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청와대가 만든 문건대로 그대로 됐고 실제 재심 요청을 하니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최종 결정은 6개월 후에 됐어요. 6개월 후에 됐는데 6개월 후에 이제 공군하고 우리 공군은 계속 반대가 왔거든요. 근데 공군하고 이 롯데 물산 건물을 건축한 물산 측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합의서 자체가 이미 1단계에서 다 협의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네, 해당 문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다 합의해 놓고 이게 이제 6개월 이후에야 이 합의서가 만약에 이런 사전 기획 없이 됐다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만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리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결과물은 이런 합의를 거친 끝에 나온 거라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유출되면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을 철저히 해라.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결국 10년 후에 누출됐습니다. 10년 후에 한 국회의원이 열심히 다 받아 적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받아 적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차근차근 재검토하다가 이 내용이 나온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 어제 SBS 보도된 내용 말고도 연속으로 며칠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SBS에서 이런 관련 보도를 단독으로 내지 않겠나. 여기서 저는 그 공군이 찬성한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도 공군은 반대했고. 근데 실제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파져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공군은 지금도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안인데 이거를 이제 그 국방장관 당시 이
이상희 국방장관이었어요. 예, 그렇죠. 국방장관이 나서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예. 네, 오른쪽으로 3도 정도만 틀면 문제 없다면서요. 말을 완전 바꾼 겁니다. 국방장관이 국방방 생각하면 되지 왜 재계 수건 사업을 챙겨줍니까? 네. 그리고 제2롯데월드와 성남 서울공항은 직선거리로 5.7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는 뭐 10년 내내 나왔던 얘기인데 보수는 안보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방비 계속 줄어듭니다. 예. 보수는 안보다 거짓말인 것이 이 국방도 장사를 위해서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예,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남은 건 이거죠. 그럼 대가가 뭐였지? 예, 무얼 주고받았냐가 결국 예. 핵심일 텐데요. 롯데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것이 준 거는 주고받느냐. 롯데월드잖아요. 제2롯데월드고. 그럼 받은 건 뭘까?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다스 대납 관련해서 삼성 거론되고 그리고 뭐 현대 거론됩니다. 다스 대납비 중에 10억 정도는 현대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롯데로부터는 뭘 받았느냐? 예. 저는 그 관련한 보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고 봅니다. 큰 덩어리입니다. 이거 아주. 10년 동안 묵었던 의혹이 풀리는 첫 번째 고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공식 문건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의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어제 이 전무를 불러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는지를 물어본 건데요. 검찰은 어제 이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의 다스 대납 이야기 나온 첫날 제가 했던 이분이 앞으로 주목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삼성과 관련 의혹은 아니에요. 현재 의혹은 시중에 한 은행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하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이명박 전 기타 등등 계속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방카는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지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북한의 북미라인 책임자하고 미국의 대북라인 책임자가 이방카 때문에 왔겠어요. 예. 이방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괜히 온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괜히 여기까지 날아서 보도는 안 됐지만 물밑에서 이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예. 인정하지 않겠죠. 양쪽 모두. 네, 현재 동선도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날아온 이유 그리고 뭐 그 김영철과 함께 내려온 이유가 당연히 있겠 폐막식 보러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이방카는 왜 왔냐? 그 트럼프는 딸 이방카를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합니다. 자기 대신 실제로 보내서 외교적 결례를 만들어낸 케이스도 있어요. 유럽에서. 이게 이제 이방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이건. 네, 파이어 앤 퓨리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방카 본인이 자신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아버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웃기는 짓이에요. 실제로. 그냥 딸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막 보내는 거예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딸일 뿐이거든요. 그 외에 아무런 전문적인 영역이 없어요. 거기 있어야 할. 그 딸이라는 이유로 준 대통령급으로 여기저기 보냅니다. 진짜 웃기는 짓입니다, 이거. 자, 시간상 국내 정치 중에 이거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네, 구성을 제안한다라는 건데요. 민주평화당이 원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물론 뭐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민주평화당 쪽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이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정의당에 제안을 했다 안 했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이 처음으로 원내 물론 뭐 정의당이 합의를 한다면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최초의 경우입니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명백히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정의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정의당의 내부에서 결정한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성사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정의당 쪽에서 민주평화당 내에서의 고민은 그다지 없을 것 같고 정의당 쪽에서 고민이 많이 아직 되겠네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논의해보겠다라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실험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핫핫해 하태경 최고위원과 스튜디오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분이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전화 연결로 왜 바쁘신지 전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경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사실은 어제 새벽 4시까지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 법안 심사는 원래 그냥 본인의 임무 아닙니까? 예, 새벽 4시까지 하고 지금 한 2시간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예. 아니, 그럼 늦잠 자서 안 넣으신 거예요? 늦잠이 아니고 이제 또 아니, 오늘 대구의 최고위원 때문에 거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대도 옮기고 어차피 KTX도 타야 해서 KTX 탄 이유는 안 되니까 지금 시간대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어제 이제 대전 내려가서 대전에서 이제 오전에 하고 KTX 타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 시간에 서울에서 이제 KTX를 타야 돼서 새벽 4시에까지 해가지고 그럼 이제 기차 안에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건 맞군요. 예. 예. 대구에서 최고위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호남에서 했습니다. 전주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을 돌면서 쭉 하는데 대구에서 하자. 대구에도 좀 분위기를 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이 안 깨신 것 같아요. 예. 혀도 아닙니다. 뭐 조금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혀도 느슨하시고 발음에 텐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자,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청산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 점거 농성하고 어제 또 청계광장에서 규탄대회도 했습니다. 김영철 박람회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점거 농성에 이은 규탄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바로 그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과거에 판문점에서 군사회담했던 것은 지지를 했습니다. 즉 김영철이 남북 대화, 정치 군사회담의 파트너로서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죠. 그 회담의 주체로서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폐막식 평화올림픽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성과를 내라. 비핵화 물꼬를 터라.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당하고 다르고 한국당은 아예 전체를 부정하는데 아예 대화의 파트너로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화올림픽에 무슨 편안한 책임자가 단장으로 오느냐 부적절하다. 이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올림픽에 예를 들어 폐막식에 참석하는 건 안 되고 다만 대화의 파트너 자격으로는 인정한다. 이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뭐 적국의 수장이라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 그게 차별점이 드러날 기회가 없이 다 묻히는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지지자들한테서는 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북의 대화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한테는 이번에 실망감도 크게 안겨줬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평화올림픽인데 천안함 주범이 아니라고 막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고 이런 점에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와의 경쟁에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색깔론을 강화해서 뭐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 언론의 주목도는 확 올라가고 바른미래당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은 저희들이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바른미래당이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처럼 합리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완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가출당 아니니까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가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표현하신 대로 중대에 있는 분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 현재 드러나는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20%가 뭐 저희들이 책임감 저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지율은 좀 예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국민의당 이름 바꿨을 때도 이제 16년에 그 일종의 듣보잡 이름이죠. 새로 나온 이름이. 그래서 안철수 신당 할 때 21% 나오던 게 국민의당 바꾼 직후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명 만들 때도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명 탓이 크다. 예. 그게 가장 큽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색깔론 때문에 양극화된 이런 면도 조금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름 탓이 크다고. 뭐 어쨌든 이름 탓도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바른정당 혼자 있을 때 수준으로 점점 지지율이 수렴하고 있고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국민의당 때 누리던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유가 뭐든 간에 바른미래당의 창단의 명분이 약해지고 지방선거에서 사람이 모이겠는가. 출마자 후보들은 모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바른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지금 지상 과제입니다. 깔끔하게 지금. 그러면 오늘 컨디션도 그러시고 하니까 단답형으로 몇 개 묻고 또 가셔야 한다니까 몇 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옵니까? 안 시장님은 저는 출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런 의사를 많이 밝혔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마한다면 1순위는 서울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이상돈 의원과 인터뷰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하태경 의원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현주 의원이 요새 안 봅니까?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파트너로서 이제 우리 정운천 의원, 그 부분은 또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운천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현주 의원은 그 물밑에서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런 논평을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기동창인 이윤택 등 대표적 좌파 인사들의 성추행은 충격을 가져왔다. 이들은 전 정부가 지정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다. 미투 운동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력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며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미투.
대통령 절친 이윤택. 중앙일보 안혜린 논설위원은 어제 이윤택 관련 기사에 이런 문구를 씁니다. 대통령의 지인인 연극계 원로. 이 역시 의도가 뻔합니다. 보수 정당 내의 여성 정치인들, 보수 매체 여성 기자들은 이런 의도, 수작들을 오히려 강력하게 비판하고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렵게 나섰던 여성들과 그리고 힘들게 찾아온 이 기회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아닌가요?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하루에 다 쏟아져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동기동창, 대통령의 조력자들, 대통령의 절친. 이런 게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근데 보수 정당 여성 정치인들이 이런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히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면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깨야 한다.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장만 남는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해 두고요. 그런 의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어제 하루였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의혹으로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건으로 증명된 겁니다. 2008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3단계로 나눠 추진 계획이 담겨 있는데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인데요. 현재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이거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렇죠. 의혹은 정말 많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나온 건데, 근데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롯데가 그렇게 청탁을 하고 정부가 혹은 뭐 군이 마지못해 협상 끝에 그걸 받아들여주고 이게 아니고 청와대가 이 과정 전체를 주도하고 기획하고 관리했다 하는 걸 드러내는 최초의 문건이죠. 최초의 문건.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요. 사실 네. 잡아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단계를 나눠서 또 했다는 것이고 단계는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심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예. 그러니까 재심을 요청을 하면 그럼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그때 이미 다 됐다는 얘기죠. 예. 재심 요청은 이게 다 절차를 따른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였을 뿐 실제로는 다 얘기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결정을 해 주는 거죠. 예. 이 단계 결정을 미리 다 정부가 청와대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각본처럼 다 써놨다라는 건데요. SBS 특종입니다. 이재정 의원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공한 문건입니다. 이게. 네, 지난해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에 대해서 필사해서 제보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장선인 거죠. 이재정 의원실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원시적인 노력을 한 것이 가지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네, 그렇죠. 예, 보기만 할 수 있거든요. 보기만 할 수 있는데 보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모를 해옵니다. 네, 허가받은 필사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들 메모를 해와서 해결하는데 이재정 의원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모조리. 정말 역사의 사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모조리 다 필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내용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이재용 재판에서 나왔던 왕세자에게 승계 자리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도요. 이재정 의원실에서 나온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건들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걸 유출한 거 아니냐. 네,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공식 문건입니다. 공식 문건인데 거기 요건이 보기만 할 수 있는 걸 그냥 거기서 줄줄이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예. 네.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치고요.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표현으로는 마침표 하나도 다 똑같이 필사했다고 굉장히 원시적인 노력이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그 국회에서